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시장 오르내림이 심해가지고 네. 마음고생 좀 하셨죠? 네, 아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살아나는 모습이 좀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뭐 주 초반에는 뭐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예. 약간 납득이 안 가는 하락들이 좀 나와가지고 네.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시장이 약간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시장이 좀 좋아져가지고 네. 우리 이사님도 얼굴 좀 펴고 네. 투자자들도 좀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네, 네.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번 주 증시에서는 뭐 연중 최저치까지 나올 정도로 네. 초반이 좀 좋지 못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시죠. 네, 뭐 이번 주가 정말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초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물론 월요일부터 좀 안 좋았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부터도 코스피가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한 1% 가까이 빠지면서 2,900 초반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1.35% 급락이 나왔는데 당시에 또 오미크론 갑자기 리스크가 이제 또 확산이 되면서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도 좀 약간 악영향을 준 게 우리나라 월요일장에도 바로 영향을 주면서 증시가 좀 밀려버렸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 환율이 원래 올라가는데 좀 특이했던 건 환율도 빠졌어요. 네. 환율도 떨어졌는데 어쨌든 한국 증시는 심리적인 어떤 좀 그 위축이 좀 커지면서 지수가 2,900 초반까지 내려왔고 문제는 이제 11월 30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정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뭐 앞쪽에 블랙자 많이 붙이잖아요. 네. 이제 검은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날은 코스피가 무려 2.42%나 급락을 하면서 2,839까지 빠졌고 코스닥도 2.69% 급락하면서 956까지 빠지는 패닉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제가 그날 기억하기로는 그때 아마 2시였던 것 같아요. 오후 2시에 일본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미크론. 그 뉴스가 보도됐고 우리 한국에서도 뭐 울산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 2명이 오미크론 발생국에서 뭐 입국을 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모더나 CEO는 아마 이거 백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뭔가 오미크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그걸 그 이끈 주역은 뭐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무려 6,300억 대량 매도를 좀 퍼부으면서 주가 지수가 급락을 했고 거의 뭐 전업종이 다 빠졌던 것 같고요. 근데 이날도 되게 특이했던 건 환율은 또 빠졌어요. 희망을 가졌던 게 예. 환율이 올라갔으면 진짜 위험한 건데 이게 보통 이 정도면 1,200원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1,190원을 깨서 좀 희망을 가졌는데 다행스럽게도 12월 1일 날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2,899까지 60포인트 오르면서 2.14% 급등했고요. 코스닥도 977, 1.19% 올랐는데 파일 의장이 사실 이제 긴축 속도 높이겠다는 발언을 새벽에 하면서 미국은 급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그런 걸 신경 안 쓰고요. 전일 급락에 따른 이제 되돌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특히 삼성전자가 4%, 포스코가 거의 한 7% 올랐고요. 롯데케미칼도 한 8에서 9% 오르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날 되게 독특했던 게 외국인들이 무려 9천억을 넘는 뭐 거의 대규모 순매수로 하루 만에 보여주면서 증시가 급등을 했고 환율도 급락했습니다. 1,179원까지 떨어졌고 목요일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요.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945, 1.57% 올라갔고 코스닥은 조금밖에 못 올랐어요. 아주 미세하게 0.03% 올랐는데 어쨌든 그날도 외국인이 8,800억 대량 순매수를 해줬고 환율도 1,175원 정도까지 밀리면서 좋은 모습이었고 금요일은 약간 좀 혼조세였던 것 같아요. 그 목요일날 빠졌던 뭐 엔터, 미디어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게임주가 올라가고 반도체는 또 빠지면서 그런 그림으로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주 초반에 너무 안 좋았던 분위기가 주 후반에 이제 갑자기 좀 다른 색깔의 방향이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뭐 결국 이번 주에도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건 한국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살아나야 증시가 살아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증명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공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제 뭐 두려움이랄까 네. 공포가 좀 생겼는데요. 뭐 지금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뭐 바닥은 그래도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2,750, 뭐 심지어 2,7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네.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바닥은 2,800 정도로 많이는 봐요. 대부분. 그러니까 네. 왜 거기냐면 거기가 PBR 한 배 정도 되거든요. 2,790이에요. 한 배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2,800 정도를 PBR 한 배로 보고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PER 있죠. 평균 PER도 10.2배인데 이 10.2배가 과거 우리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동학개미 운동 펼쳐지면서 퍼가 15배까지 간 적은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평균 퍼가 10.2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거기로 지금 다시 복귀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좀 바닥 아니냐라고 많이들 좀 평가를 하시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2,600까지 보는데도 일부 있긴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2,800 정도를 여기면 좀 하단 아니냐. 그리고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보셨던 쪽에서도 12월 장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좋게 보는 게 이제 바닥은 좀 찍었다. 2,800까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2,800을 많이들 좀 언급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상황은 또 모르지만 또 2,800을 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는 2,800을 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들 많이들 봐요. 아까 말씀드린 PBR도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요새 좀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버텨주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2,800을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증시에 좀 긍정적인 재료라면 이제 네. 11월 수출이 604억 4천만 달러, 작년 11월 대비하면 32% 이상 올랐는데 이 수출 실적을 보면 뭐 피크아웃 우려라든지 뭐 4분기에 10%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모색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역대 최대잖아요. 우리나라 돈 원화로 환산하면 71조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출액이. 역대 최고고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성장이 의미가 있는 게 작년 11월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했던 시기예요. 무슨 얘기 그때도 늘어난 시기인데 그러면 기저효과가 이제 없다는 약간 거죠.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도 30% 넘은 거는 굉장히 고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이상의 뭐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내용도 되게 좋더라고요. 반도체가 무려 40% 네. 성장을 했고 선박, 석유 이쪽도 되게 좋고 특히 LNG선 수주가 많았어요. 그게 반영돼가지고 선박이 23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도 46%. 유일하게 좀 아쉬웠던 게 자동차. 예. 자동차 부품이 마이너스 2.2. 이유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그 부족 때문에 좀 그랬던 건데 내용도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그래서 오미크론 변수가 터져서 모르겠습니다. 12월이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직 우리가 100% 모르지만 일단 오미크론 변수가 크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월과 11월의 이 수출 데이터만 봐서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좋아지고 또 한 가지가 자동차가 오게티인데 지금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자동차도 요새 뭐 공급 조금씩 늘어나서 뭐 그 12월부터인가요? 현대차도 뭐 특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자동차 수출도 좀 좋아지겠죠. 기지개를 킬 것 같고. 그럼 12월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월의 수출 데이터만 봐서는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건 시장이 그거죠. 펀더멘털을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기업들도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호소를 하세요. 아니 숫자가 이렇게 좋고 PER 5, 6배인데 왜 빠지냐. 네. 이해를 못 하겠다. 약간 트집 잡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우리 실적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포스코가 퍼 3배고요. 예. 백화점 회사들 있잖아요. 돈 잘 벌잖아요. 어쨌든 퍼가 5배예요. 돈을 벌어도요. 펀더멘털을 인정을 아예 안 해요.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모멘텀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논리가 이건 언젠가 꺾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제 11월 뭐 12월 이렇게 이제 말하면 4분기가 꺾인다는 거는 상반기에 벌써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안 꺾여요. 안 꺾이고 올랐는데 더 올라요. 그럼 또 내년에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기자님 말씀도 맞는 게 트집 잡기 예. 같은 느낌도 드는데 반도체 기억하시죠? 예. 겨울이 온다고 네. 8월에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너무 이게 유행이 됐고 네. 근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을 보는 게 사실 맞죠. 맞는데 그게 약간 묻혀버리는 상황인데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다른 거는 뭐 모르겠지만 펀더멘털은 기본 뼈대거든요. 이거는 결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12월 수출, 10월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또 발휘될 그런 시점은 저는 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달러 지수가 96 이상으로 강세인데도 우리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로 좀 안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가 결국 시장이 일단은 이번 주에 제가 좀 반전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르면서 환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갔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반도체를 집중 투자했는데 드디어 조금씩 펀더멘트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좋으면 원화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좀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팔기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좀 최근에 좀 안정감을 많이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위안화는 뭐 여전히 강세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금리차가 벌어졌거든요, 미국과. 그러면은 보통 돈은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니까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원달러 환율에는 긍정적이죠.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 그리고 달러도 요즘에 좀 약해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증시가 변동성은 큰데 미국의 달러 가치도 96 수준에서 크게 변동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달러가 그동안 강했던 이유도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로화가 너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독일도 새 정부가 출범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부양책 같은 걸 쓸 가능성이 높아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 누구죠? 메르켈 총리가 있던 기민당보다는 조금 재정을 푸는데 좀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독일이 부양책을 쓰면 유로화는 좀 강해지겠죠. 경기가 살아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유로화 강세 요인이면 달러가 좀 상단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유로가 너무 약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선다 이거보다도 뭐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국의 수출이 12월에도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4분기 전체가 다 잘 나오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까 당연히 원화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그래도 12월에는 좀 환율 하락을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회복되지 않습니까? 뭐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펀더멘털이 개선된 게 일단 컸고,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를 거의 뭐 집중적으로 샀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결국 외국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도 결국엔 좀 싼 거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의 가장 뭐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 싼 거를 찾을 때 우리가 또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평가를 해요. 무슨 얘기냐? 올해 미국의 대표 지수가 한 20%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한번 마이너스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격차가 큰데 달러 지수로 환산을 해봤어요. 달러 지수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죠. 우리나라 원화를 대입을 해가지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0%예요. 달러까지 넣으면.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한국은 마이너스 10%, 외국인이 봤을 때요. 미국의 지수는 20%. 그럼 수익률 격차가 30% 벌어진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한국이 훨씬 싸 보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이제는 한번 미국보다는 한번 한국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저가 매수해보자. 예, 너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디커플링이 심하면 이게 좁히잖아요. 얘가 빠지든 얘가 오르든 간에.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오르는 모습이 나와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 약간 우리나라를 보는 좀 시각을 좀 바꾸면서 일단 저가 매수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밸류에이션이죠. PER이 10배밖에 안 되고 PBR 1배. 여기서 사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좀 이번 주에는 하루에 뭐 9천억, 8천억씩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궁금한데 네. 역시 뭐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산 게 이제 삼성전자. 네. 9,960억을 샀고요. 두 번째가 크래프톤 1,774억 샀고, SK하이닉스를 870억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779억.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1조 넘은 거죠, 삼성전자는. 예. 그리고 하이브를 764억 샀고요. HMM을 641억.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를 620억, 네이버를 573억 샀고 카카오페이를 417억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을 395억 샀는데 한마디로 반도체하고 인터넷 뭐 플랫폼 이쪽 섹터에 대해서 게임주까지 외국인들이 좀 주요 매수를 했다. 근데 어쨌든 거의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이번 주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관들은 일단 이번 주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SK하이닉스를 2,333억 샀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을 914억 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62억 매수했고요. 그리고 HMM을 422억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355억, 포스코를 337억,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317억 샀고요. 롯데케미칼을 309억 정도 매수했고, 그리고 ST팜을 302억 샀고요. 삼성전자를 302억 샀습니다. 역시 기관들도 반도체, 그 다음에 화학, 뭐 아니면 이제 철강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도 골고루 담으면서 좀 약간 낙폭이 컸던 대용주를 좀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산 게 그 SK텔레콤에서 분할한 회사 있잖아요. SK스퀘어. 네. 네, 이 회사를 2,022억 정도 수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연료 탱크 만드는 회사입니다. 수소연료, 수소차. 일진하이솔루션을 694억 매수했고요. LG이노텍을 561억 샀고 삼성 SDI를 471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357억 샀고요. 포스코 케미칼을 349억, 다나를 342억,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336억 샀고 대주전자재료를 308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95억 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은 이번 주에 주가가 대부분 좀 많이 빠진 기업들 위주로 저가 매수를 좀 일부 하신 것 같아요. 스퀘어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SK 스퀘어가. 그리고 급락을 이용해서 2차전지 좀 담아 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요즘 장에 좀 실망하다 보니까 뭐 11월 이후 계속 매도세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같은 자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연초에 68.2조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네.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올해 최고가요 77.9조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67.3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변동이 없었어요. 연초하고 거의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생각하시는 게 시장이 안 좋고 개인들도 좀 위축돼서 이제 예탁금이 많이 나간 걸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은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개인들은 시장에 좀 머물러 있다. 네. 적극적이진 않아요. 막 사거나 그러진 않으신데 돈은 그대로 두고 좀 관망하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보다는 좀 올랐어요. 연초에 19.1조였거든요. 신용융자가. 그리고 올해 최고가 25.6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23.1조까지 떨어졌고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용융자는 연초 대비해서는 4조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에서 근데 한 최근 몇 달간은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장 좋았을 때 한번 확 올랐다가 지금 몇 개월째 23조 원, 4조 원, 5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융자도 뭐 최근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성 축소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은 뭐 이게 데이터만 봐서는 전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네. 소재 부품 장비가 2.6%. 이게 상승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화요일에 폭락을 해서 그래요. 폭락했다 반등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률 자체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많이 올라서 2.6%고 건설 대표주가 2.4% 올랐고요. 해운업종이 1.5%, 석유화학이 1.53%, 코로나19 백신주가 1.46%,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가 1.15% 올랐고요. 반도체 대표주도 이번 주에 삼성전자 강해서 0.85%, 타이어 업종도 0.84% 정도 반등을 했고 백화점이 0.76%,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 0.6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셨다시피 반도체와 경기 민감주가 한마디로 그 상승률 상위권에 대부분 포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박종선 애널리스트가 적은 거고요. 그 한경 컨센서스라는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거는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은 뭐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데이터 주권이 이제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KBS에 내가 가입을 해서 개인 정보를 써놓으면 KBS가 내 데이터를 소유하게 됐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내가 어떤 A라는 플랫폼 회사한테 명령을 내리죠. 명령이라고 하긴 그런데 부탁을 하는 거죠. 예. 내 데이터가 KBS에 있는데 개인정보 이 데이터를 다른 방송국에 넘겨줘.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플랫폼 회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럼 플랫폼 회사는 A에서 다운을 받아서 B라는 방송국에 보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핵심이고 그러면은 내 정보를 플랫폼 업체한테 이제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중간에 플랫폼 회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인가를 받은. 꽤 많아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 개인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 넘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익명의 뭐 약간 그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 노출은 되면 안 되니까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면 금융사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의 대출 이력, 뭐 신용 등급,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성향, 뭐 재산이 어느 정도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금융사들한테 주면 금융사는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돼요. 맞춤형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대출 상품이 맞겠다. 이 사람한테 이런 보험이 맞겠다. 이거를 플랫폼 회사한테 받아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실제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말 이제 재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시범 서비스고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이 이제 준비 기간인데 이 준비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이 보고서 보시면서 마이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여기에 또 기업들도 나와 있어요. 예, 추천 종목 리스트도 있으니까 이 기업들 중에서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 주로 플랫폼 기업이 네, 플랫폼 기업이 많아요. 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또 투자 기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서 보시고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은